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동국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코인 펀더멘탈 분석 영상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강세가 안 좋다 보니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든 것과는 다르게 크립토 기업인들은 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차근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크립토는 바로 XRP입니다. 흔히 리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준 후 다시 하락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리또속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리플에 또 속았다는 말인데요. 또한 코린이들이 입문하게 되는 대표적인 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새 리플에 대한 언급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그 리플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빗썸,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는 리플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리플을 코인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리플과 XRP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플은 XRP 코인을 만든 기업 이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리플랩스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RP 코인은 뭐에 쓰이는 코인일까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로 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여러 가지 물품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받는 급여도 돈으로 지불되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체는 국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국내 이체의 경우는 이체가 편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칙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선 국외 이체, 해외 송금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외 송금 시스템은 스위프트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납니다.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는 일일 평균 6조 달러 이상의 송금이 일어나는데요. 약 1천조 원의 송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네트워크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 기준 해외 송금할 경우 약 3, 4일이 걸리게 됩니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죠. 둘째,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하거나 환전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송금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수료 몇 번 아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정도이죠. 특히 이 부분을 크게 문제 삼아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죠. 세 번째, 안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 돈들이 과연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수취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여전히 찝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리플이 만든 것이 바로 리플넷입니다. 지금은 엑스커런트라고 불립니다. 리플넷은 앞서 말한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빠른 송금 속도,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리플랩스의 주장으로는 심지어 자금 세탁 방지와 사기 방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사용이 이루어진 이후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리플넷과 리플랩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 전에 시스템들보다 매우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네트워크 위에서 사용되는 코인이 바로 XRP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리플은 전 세계 송금 시스템의 왕이 될 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리플이 2020년 말에 들어서면서 SEC로부터 규제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SEC 주장은 리플랩스의 코인 XRP가 리플랩스의 증권이라는 판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리플렉스와 XRP의 관계를 보면 증권 여부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EC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XRP 코인이 리플사의 사업 펀딩을 위해 사용되었고 리플사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계속되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몇 개의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약 11% 상승한 XRP 코인 리플입니다. SEC와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고래들과 마켓메이커의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그 근거 중 하나로 최근 XRP 지갑 이동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신 뉴투데이의 기사를 바탕으로 웨일 얼러트의 트윗을 살펴보면 최근 거의 5억 개의 XRP 코인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장외 거래로 이루어졌지만 일부 국내 빗썸 거래소로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빗썸 거래소로 1억 2,700만 개의 XRP 코인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렇게 XRP 코인의 대량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이유는 대량의 코인 이동이 급등 또는 급락의 전조 현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플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코인들이 장외 거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악재나 호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들과 맞추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외신들이 전달하는 리플랩스와 XRP 관련 뉴스들은 대부분 호재성 기사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기자들이 리플의 소송과 관련하여 SEC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협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장기 투자자들은 소송에서 리플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리플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SEC와의 소송에서 매우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갈링하우스는 리플 대 SEC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사라 넷번으로부터 매우 좋은 질문들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라 넷번 판사는 이 사건이 단순 핀테크 기업 리플랩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라 넷번 판사가 물어보는 매우 좋은 질문들은 리플의 제품 XRP 코인이 왜 증권이 아닌지, 어떻게 SEC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 8월 31일 사라 넷법 판사가 SEC의 주장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사라 넷법 판사는 리플랩스와 XRP 코인에 대한 SEC의 주관적인 해석이 못마땅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소송 기간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판사를 만족시킬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 부분에서 SEC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9월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서류 증거를 통해 SEC의 전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만의 2018년 연설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SEC의 의견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전 힌만 국장은 2018년 6월에 이더리움의 탈중앙 구조를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제공과 판매는 증권거래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연설의 이 부분을 인용하여 리플은 이더리움이 왜 증권이 아닌지를 증거를 달라고 SEC에 요구하고 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니네가 말했는데 리플은 증권이라고 우기는지 증거를 달라 이거죠. 아직도 힘만 관련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SEC에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리플에 유리해 보이죠. 소송의 긍정적인 측면이 리플에게는 매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외 타 국가들의 리플 도입을 보면 SEC와 소송에는 개의치 않고 리플을 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는 일본 최초로 크립토 펀드를 출시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닷,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와 함께 XRP 코인을 포함시켰습니다. SBI 홀딩스는 XRP 코인의 펀드 포함 이유는 바로 XRP의 지속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리플이 소송에서 질 것 같으면 이런 말 못하겠죠? 강하게 이길 거란 확신이 있단 겁니다. 리플랩스와 비자 간의 연결고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비자는 어제 커런시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커런시 클라우드는 리플과 지난 2020년 7월부터 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커런시 클라우드가 리플넷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비자가 밝힌 인수 이유는 기업 또는 고객들이 국제 자금 송금에 대하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비자는 커런시 클라우드가 리플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금 관련 부분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랩스의 제품들은 많은 국가들도 도입 중에 있지만 비자가 도입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XRP 소송 전문 변호사 제레미 오건은 12월 6일 SEC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트윗을 했습니다. 팩트가 아닌 뼈대에서 시멘트를 바르듯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SEC에 매우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SEC가 처음으로 지는 소송이 나올까요? 아니면 리플과 합의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적인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리플의 유일한 악재인 SEC 소송, 과연 그것이 잘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소개할 코인은 스텔라 루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형제가 있는 분들 계신가요? 어릴 때든 지금이든 많이 싸우셨을 겁니다. 형제는 외모나 성격 등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자란 형제여도 추구하는 가치관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플에는 형제가 있습니다. 리플의 동생으로 불리는 스텔라 루멘인데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사람으로 치면 부모 역할을 하는 창시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불리는 거죠. 두 프로젝트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속의 인물은 제드 맥컬럽입니다. 리플의 창시자죠. 제드 맥컬럽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를 설립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제드가 크리스 라슨, 데이비드 슈워츠와 함께 손을 잡고 리플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회사가 만든 가상화폐가 리플입니다. 그런데 제드는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슨과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리플랩스 내에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드는 결국 이사회에 의해 리플랩스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후 제드는 암호화폐 전문 투자 펀드인 스파크체인 캐피탈의 창립자인 조이스 김과 스텔라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의 CEO인 패트릭 콜리슨과 함께 스텔라 네트워크의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스텔라 개발재단을 공동 창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라이프로부터 300만 달러의 시드 펀딩도 받았습니다. 제드는 42곡수 거래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암호화폐가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가 해외 송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를 통한 해외 송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수수료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만든 것이 리플이었고 향후 만들게 된 스텔라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리플과 다른 점은 스텔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비영리 재단에서 발행되었고 은행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개인과 개인의 소규모 이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는 영리기관인 리플랩스에서 만들어졌고 은행 간 국제 송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스텔라와 리플은 합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스텔라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합의 방식은 누구나 스텔라 네트워크에 합류하여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곧 해당 네트워크가 열린 네트워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검증자로서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어서 검증 과정에 전문성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합의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노드들만 선택되고 그 노드들끼리만 합의를 보는 구조입니다. 즉 스텔라는 모든 노드를 수용하는 반면에 리플은 제한적 노드만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는 개인 간의 송금에 초점을, 리플은 인증된 기관인 은행 간의 송금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스텔라 루멘과 리플은 수수료 처리 방식과 발행량 변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 처리 방식의 경우 스텔라 루멘은 거래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가 스텔라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는 사람들에게 분배해주는 구조입니다. 리플의 경우 거래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소각 처리를 합니다. 발행량 변화 방식의 경우 스텔라 루멘은 초기 발행량이 1000억 개입니다. 그리고 매년 총량의 1%만큼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발행량은 약 500억 개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스텔라 재단이 보유한 550억 개를 소각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경우 초기 발행량은 1000억 개이지만 발생되는 수수료를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되는 양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허나 워낙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미비한 양입니다. 스텔라의 기술은 예전부터 인정받아 왔고 2017년 글로벌 기업 IBM과 블록체인 사업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는 기존의 복잡한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 은행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스텔라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IBM은 2019년 50개국의 실시간 금융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결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기술을 리플이 아닌 스텔라 것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초 스텔라 개발재단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과 국립은행의 디지털 통화 개발, 스테이블 코인 구현, 현지 암호화폐 시장 구축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스텔라는 리플과 달리 개인 거래의 강점을 보이는 점이 CBDC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스텔라의 가치관과 기술력이 현재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제드 맥칼럽은 스텔라를 만들면서 스텔라의 비전은 인터넷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영리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리플처럼 중앙화된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기존의 스위프트나 페이팔과 다를 게 없으므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텔라와 리플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망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무래도 형제 중에는 형이 더 좋지 않겠어?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더 가치를 가지는 포인트에 중점을 두어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왜 코인을 투자하고 이 코인을 왜 골랐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노란색 앵커라인을 보시면 2018년 바이낸스 상장 이후로부터 3년 동안 전체적인 약세 속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말부터 큰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긴 했지만 올해 4월 고점 이후로는 리플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하얀색 지지선이 위치한 0.78달러와 앵커라인이 위치한 0.65달러를 각각 1차, 2차 분할 매수 지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장세가 회복되고 리플도 함께 상승을 이어간다면 추격 매매를 하기보다는 1달러의 지지가 다져지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추천드리는 매수 가격은 매우 안전하게 접근하자는 방식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까지 안 오고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시드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은 업비트 기준으로 1170원인 지금부터 천천히 물량을 모아간다는 방식의 접근도 틀린 방법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상들 하셨겠지만 스텔라 루멘의 차트도 리플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후반기부터 큰 랠리가 나왔지만 5월 말부터는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추세의 전환을 위해서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로 높아진 지점을 다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과 마찬가지로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하얀색 점선이 위치한 0.23달러 가격을 리테스트하는 상황을 노려보는 식으로 공략해볼 수도 있겠네요. 현금 시드가 충분하신 분들은 업비트 현재 가격 기준 310원대의 스텔라 루멘 가격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업비트 기준 25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리플, 스텔라 루멘 평소 잘 알고 계셨지만 이런 코인인 줄은 잘 몰랐죠? 우리가 코인을 매수할 땐 이 코인이 대체 무엇을 하는 코인인지 알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하고 나서 검색하면 안 돼요. 순간 뜨끔하셨죠? 코인인 분들 99%가 일단 매수하고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아니죠. 매수를 하고 나서 공부하면 다행인데 물리고 나서 공부하죠. 미리 공부하시고 충분히 확신 가진 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패닉셀도 안 하고 천천히 물량 모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시장에서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신이 코린이고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오전 8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요 소통도 하고 최신 브리핑 매일 들려드리니까요 시청하러 오세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시면 큰일 나요. 감사합니다.